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균형 결정,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런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경제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들, 이런 게 있었죠. 수요, 그리고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수요 결정 요인 중에 하나,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렇게 정의됐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또 몇 가지 이슈, 소비자, 인구수 이런 것들도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한편 공급의 결정 요인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봤었고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노동자의 임금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공급의 변화도 똑같은 구조죠.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공급의 감소,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했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평선이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수평선이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봤었고 수요 곡선 자체가 수직선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소득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공급 탄력성은 단순했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가격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그리고 공급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됐을 때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요와 공급의 교차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게 될 것이고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균형 거래량, 가격을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균형점에 대응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바로 가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균형점의 균형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 또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을 하나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우하향하는 곡선을 가리켜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리켜서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또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똑같아지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균형점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D라고 해서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 있고요. S라고 해서 공급 곡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저점을 균형점이라 부르고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 P0라고 하는 것을 균형 가격, 균형점에 대응하는 거래량을 Q0라고 해서 이걸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 굳이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개념을 중간에 공부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만약 가격이 P1으로 올라가게 된다. 가격이 P1인 상태다. 그러면 수요 함수를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자, 이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점 위에 상단 왼쪽 점이
자, 수요량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P1으로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엄청 늘리고자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P1 상태가 되게 되면은 P2가 되나요? 위쪽 P2가 되니까 P2 상태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상태, 초과 공급의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편 가격이 P1 내려가는 경우를 한번 상징해 볼까요? 자, 가격 P1하고요.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여러분 보시기에 하단부 오른쪽 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2라는 지금 이제 P1이라는 가격이 되게 되면 이때 바로 수요자는 아주 많은 수요를 요구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가격에는 공급 곡선하고 P1하고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거 훨씬 공급이 줄었자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과 수요 상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균형점에 관한 개념인데 문제는 간단하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균형점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토지의 시장 공급량 S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급 함수입니다. 3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장 수요 함수가 Q1D라고 해서 500-P2P라고 되어 있고요. Q2D라고 해서 450-2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함수만 변화가 된다. 이때 균형 가격의 변화 등이 얼마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항상 내용은 간단하죠. 공급하고 수요가 같아지는 그 지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QS 300이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Q1D라고 해서 500-EP 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어떻다? 바로 균형점이 첫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00은 500-EP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테고 이걸 이제 정리하면 EP는 200이라는 값에서 P는 얼마? 100이라는 값이 첫 번째 균형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수요와 공급 함수는 그대로 30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Q2D라고 해서 450-EP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0은 450-EP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테고 이때 P로 정리하게 되면 P는 75.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얼마? 25가 감소되게 된다. 여기 이제 좀 쉬운 문제 형태고요. 요즘엔 조금 이제 거의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죠. 두 번째 문제 유형. 그래서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두 개를 다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공급 함수는 EP, 공급 함수는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한 번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수요 함수가 900-P에서 1500-P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EP는 900-P라는 게 첫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될 거고 두 번째 균형점은요. EP는 1500-P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균형점을 먼저 보면 EP는 900-P니까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P는 900이라는 값이 나와서 첫 번째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3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이 궁금하다. 그럼 이제 함수에 넣어보면 되는 거죠. 가격 300을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EP에 넣어도 되고 또는 이제 900-P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첫 번째 균형 거래량은 600이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균형 거래량 균형점을 보게 되면 EP는 얼마? 1500-P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P는 1500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요. 그래서 P는 두 번째 균형점의 균형 가격은 5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10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은요. 지금 이제 300에서 500으로 200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600에서 1000으로 400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에서 이게 28회 때도 비슷한 문제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표현만 약간 달라질 뿐이지 거의 똑같이 구성하는 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는 개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수요의 증가 또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응용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가보십시다. 그래서 먼저 이슈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D0라고 하는 수요 곡선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 S가 이렇게 자 균형 가격, 균형점을 잡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자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D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자 수평으로 평행하게 약간 위로 올라가는 모습. 해서 그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공급 증가 한번 가볼까요? 공급 증가의 경우 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균형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점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 공급 곡선 S0에서 S1으로 이동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공급의 증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공급의 증가가 있게 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보면 되게 간단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약간 느낌은 우상향하는 느낌을 주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약간 우하향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증가, 공급의 증가의 경우의 수가 되겠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때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수요의 증가폭하고 공급의 증가폭을 비교했을 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요건 이제 그림 그릴 때 증가폭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을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의 증가폭보다 수요의 증가폭이 그러면 더 수요 곡선 이동폭을 넓혀주면 되겠고 공급의 증가폭이 좀 작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을 우하향 약간만 이동해준다. 해서 먼저 첫 번째 경우에서 수요 증가, 자 수요 곡선 자체가 D0에서 D1으로 요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 곡선 S0였었죠. S0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균형점 대비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늘어나게 된다. 자, 반대 경우 볼까요?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 요거 있었죠. D0였습니다. 그리고 D1으로 요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한편 공급이라고 하는 거 S0에서 S1으로 자 많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가격이라는 것은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자, 많이 증가한다, 적게 증가한다 했을 때 많이 증가하면 많이 증가하는 쪽을 곡선을 많이 이동시켜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소도 한번 볼까요?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느낌상 아까 수요 증가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좌하향, 그래서 왼쪽으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할 때는 우하향이었으니까 공급이 감소할 때는 좌상향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 감소, 수요 감소에서 S0 하고요. 그다음에 D0라고 하는 이 점이 첫 번째 균형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공급 감소하면 좌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공급이 조금 감소하네요. 수요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D0에서 D1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균형점 대비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지금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 즉 공급 감소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S0하고 하는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하고 D0라고 하는 수요 곡선, 요 점에서 하단부 있었죠. 여기서 자 공급의 감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이 움직여가요.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는 조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이게 문장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꾸 이걸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런 경우의 수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될 게, 자, 수요 가격 탄력성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논의한 것처럼 탄력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평선으로 그 곡선을 그려줄 것.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을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으로 그려줄 것.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탄력적이라는 걸 쓰더라도 우리가 예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 완전 비탄력을 생각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 다시 탄력적이다 그러면 완전 탄력을 생각하는 게 좋겠고,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완전 비탄력을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될 테고요. 한번 경우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은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은 서 있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관한 부분이고, 공급의 증가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응해서 거꾸로 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좌상향하는 모습으로 그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평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공급 곡선 자체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런 여기까지를 묶어서 대략 한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나름 어렵게 경우를 삼는 게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 그래서 누차 우리가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완전 탄력을 가지고 보셔야지 이해가 빠르고요. 그럼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완전 비탄력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반드시 연습을 몇 번 해보셔야 돼. 그리면 다 됩니다. 이걸 갖고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걸 갖고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려보시면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에 관한 주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잡다한 내용들 나머지 봐야 되죠.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일단 유형을 보게 되면요,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변동으로서 계절적 변동 혹은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날립시다. 먼저 무작위 변동.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 현상을 가리켜서 무작위 변동.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저런 뭐 조정 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이제 침체되겠죠. 또 거꾸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좀 경기를 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세 인하를 한다든가 보유세 인하를 한다든가 또는 정책금을 낮게 책정을 해서 대출받기 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무작위 변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편 계절적 변동은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고 있는데 의미는 이거죠. 봄하고요 가을철에 자 이사를 많이 다니는 현상 뭐 이런 것들도 계절적 변동의 한 유형이 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한겨울하고요 한여름 이때 휴가철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사를 다니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자 계절적 변동의 한 유형이고, 우리 시험 지원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률의 변화라고 하는 거. 방학 때는 애들이 시골 부모님 댁에 가기 때문에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순환적 변동. 29회 때도 이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에 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주기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회복 국면, 그 다음에 상향 국면이 있고요, 후퇴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국면, 뭐 이런 용어 등이 있게 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일단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회복과 상향은 올라가는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거, 후퇴와 그 다음에 하향은 내려가는 측면이다. 딱 요 정도 개념까지만 보시면 좋겠고, 하나 더 욕심 부리게 될 것이, 자, 지금 저점과 저점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주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과 정점 사이의 폭을 가리켜서 진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용어, 자, 주기 그리고 진폭이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 개념을 세팅이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거의 100%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출제는 올라갈 때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거 물어보는 거고요.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진폭을 비교하는 거. 29회 때 출제가 됐던 것은 주기 진폭을 비교했습니다. 일반적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훨씬 길고 진폭도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각 정부에서요, 자,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가끔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경기에 큰 주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29회 때 출제 포인트를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매번 나오지만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자, 다시 회복과 상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 후퇴와 하향이라는 용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회복과 상향이라고 하는 거,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갖는 거. 자, 이걸요, 우리가 이 파트를 분석을 할 때는 모든 국민들, 자, 시장의 참여자,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국면입니다. 또는 상향 국면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거래, 두세 달 전에 이루어졌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매매 계약,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최소한 그보다는 높게 받아야 된다. 왜? 매도인도 매수인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회복 국면 또는 상향 국면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의 한선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서 후퇴 국면 또는 하향 국면은 자, 내려가는 시장이라는 걸 모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세 달 전, 지금 집값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세 달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우리 수험생들 공부해 가실 때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회복, 상향, 하향, 뭐 후퇴, 하향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외우면 뒤죽박죽 돼버리고요. 그저 올라가는 시기냐 또는 내려가는 시기냐 요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외에, 자, 그래서 출제하는 이슈가 되는 것은 하한선이냐 상한선이냐 요 주제를 가지고 거의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자, 올라가는 시장이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올라갈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이 귀한 손님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내려가는 국면이다. 그러면 모두가 빠지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귀한 손님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문제 올라갈 때는 못하고요. 올라갈 때는 한선, 그리고 팔 사람이 없으니까 매도인 중심의 시장, 내려갈 때는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한선, 상한선 얘기하고요. 주기, 진폭 얘기로 거의 문제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29회 때 출제에서는요, 바로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상한선, 하한선 이 얘기 정도가 남아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경기 변동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뽑아내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농산물 예를 들어서 배추가 언에는 금값이다, 금추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추값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준비하실 때는 그저 뭘 가지고 바로 자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또는 순환형이냐 요것만 따져묻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은 자 이게 수렴형이다.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얘기 다 끝납니다. 수렴형의 반대가 되는 것을 발산형, 수탄과 공탄이 같아지는 지점 또는 공기와 수기가 같아지는 지점을 가리켜서 순환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문제는 계산 문제 형식처럼 출제가 되게 되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고응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라고 전제가 되면 수렴형,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것도 수렴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제일 유치한 형태의 문제, 거미집 이론에 따라 수렴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수탄이 공탄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는 왼쪽으로 입을 벌려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문제도 과거에 구성이 됐고 요즘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인가요?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를 주고요. 수요 곡선 기울기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외웠던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이름하여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형태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공급 곡선은 플러스 형태, 정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절대값만 가지고 따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1.1 C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0.6이 됩니다. 그럼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C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수렴형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공기와 수기가 같은 B 시장은 순환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수기가 공기보다 큰 케이스 이게 A 시장이 되죠. 그래서 A 시장은 수렴형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발산형, B 시장은 순환형, 그리고 C 시장은 뭐가 된다? 바로 수렴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냈던 게 28회인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회 때 나왔었고 이번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계산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자, 이 뭐죠? 그 곡선 요거 이제 그려낼 때 자 x축에라고 하는 것이 가로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되는 것이 y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y축에 대응하는 값이 우리 경제론에서는 p라고 해서 가격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x축에 대응하는 값을 우리가 q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중고등학교 함수 공부하실 때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듯이 항상 이 챕터에서는 p는 이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p는 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경우수를 따져볼까요? A 부동산 시장 2P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QD1이라고 Q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P는 300 플러스 4Q에서 여기서 이제 QD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수요 함수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QS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 공급 함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을 자 정리하게 되면 자 P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P는 250-2분의 1 QD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3P는 300 플러스 4Q였으니까 P로 정리하면 양쪽을 3으로 나눈 거죠. 100 플러스 3분의 4 QS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분의 1이 될 테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4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일단은 수렴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B 시장 볼까요? P는 400-2QD 그럼 얘는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 이미 값이 얼마가 됩니까? 2라는 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2P는
플러스 4QS, P로 정리하면 50 플러스 2QS 해서 이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2가 됩니다. 해서 공기와 수기가 똑같으니까 이건 순환형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C 부동산 시장 3P는 300-4Q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정리하면 100-3분의 4QD라는 값이 될 테고요. 4P는 800 플러스 4QS. 자, P로 정리하면, 자, 200 플러스 1QS.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4가 될 테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역시, 이때는 1이 되나요? 예. 그래서, 자, 3분의 4가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은 발산형.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이 P는 500-QT에서 P로 정리하면 250, P는 250-2분의 1QD, 2분의 1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3P는 300 플러스 4QS 정리하면 P는 100 플러스 3분의 4QS, 해서 QS,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3분의 4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수렴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400-2Q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는 그냥 이 마이너스, 자, 2 해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죠. 그 다음에 이 P는 100 플러스 4QS 정리하면 P는 50 플러스 2QS라고 정리하고,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아까 2였었고요.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환형이라고 평가한다. C 부동산 시장은요, 3P는 300-4QD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P는 100-3분의 4QD라고 해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4. 그 다음에 4P는 800 플러스 4Q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는 200 플러스 1QS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1이 될 테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4. 그래서 수기가 공기보다 크니까 이것은 발산형이다. 이 문제의 유형이 약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비슷하게 함수로 표현한 건 똑같았고 두 개를 가지고 출제했던 것이 29회 때 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로 문제는 그래도 29회 때 좀 무난하게 그동안 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거미집 모형이라는 주제 보셨는데 여기는 그냥 다 계산 문제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론 관련한 주제 보셨고 다음 시간 나머지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